우울증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털어버려. 다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조언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망가진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가끔 통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충격으로 인해 잠시 우울해지거나 감정이 격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런 경우는 대개 시간이 해결책이다. 때가 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훨씬 크고 질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 임상 우울증을 겪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아무리 해도 병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지도를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울증 치유로 가는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우울증은 실질적이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무서운 병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오늘은 우울증에 관한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울증 환자 수는 더욱 증가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레고리 얀츠의 마음이 웃다라는 책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펴낸 곳은 두란노, 옮긴 이는 정성묵입니다. 저자 그레고리 얀츠는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전인적 치료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전인적 치료라는 것은 환자를 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모두 돌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그의 치료 방식은 환자들의 감성적, 관계적, 지성적,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과 함께 영적인 측면까지도 치료적인 영역으로 수용하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죠. 미국의 10대 우울증 치료기관 중의 하나인 더 센터 희망의 처소의 설립자이기도 한 얀츠 박사는 당시 심리학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클리닉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남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서 정작 얀츠 박사 자신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주말도 반납해가며 몸과 마음을 혹사하고 정크푸드,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카페인 등의 나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고 운동은 까마득히 잊고 살았죠. 온갖 걱정으로 불면증까지 겪으면서 망가진 자신을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나는 내 환자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은 의사로 전락했다.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힘은 그를 가장 아끼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권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일은 줄이고 수시로 걷기 운동을 했으며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기도와 묵상을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건강을 서서히 되찾게 된 얀차 박사는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전인적인 치료법의 효과를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철학에 따라 더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절망감이나 비관적인 감정, 더 심한 경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 죄책감이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 딱히 하고 싶은 취미도 없고 어떤 활동에 의지력도 없는 상태,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체력, 집중력이나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불안감이나 짜증은 늘어나며 원인 모를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육체적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2달에서 석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임상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유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웃다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책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삶의 무게를 견딜 자기만의 쉼을 모색하라. 켈리에게 지난 20년의 삶을 묘사해보라고 하면 그녀의 머릿속에 즉시 한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생존 모드. 20년 전 켈리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진흙탕 싸움 끝에야 겨우 갈라설 수 있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데서 오는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왔다.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 2년간의 휴가를 요청하면서 켈리의 스트레스는 수직 상승했다. 결국 켈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남편이 몇 달간 밀린 것까지 포함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마침내 밀린 양육비를 받은 때는 켈리의 집 압류 진행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대 중반의 막내 아들이 술의 유혹에 빠졌다. 그때부터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다. 덕분에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어두운 3년을 보냈다. 막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었을 때 켈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켈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삶이 드디어 정화된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다 잘 지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던 삶에서 처음으로 탈출했다. 생존 모드의 삶이 마침내 끝이 났다. 상황은 분명 180도로 좋아졌다. 켈리도 자신이 인생의 새로운 장에 접어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학대를 일삼던 전 남편과 생활고, 사고뭉치 자식까지 오랫동안 그의 삶을 둘러싼 위협과 위험이 마침내 와해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래를 낙관하는 마음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지 않았다. 켈리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담을 쌓았다. 그렇게 홀로 지내다 보니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침범했다. 감정은 끝없는 슬픔의 심연으로 점점 빠져들었다. 스트레스 과학.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수십 년 전이다. 그때부터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감정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수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의학 전문 잡지를 읽지 않아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이 역학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상식적인 이유들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에 유지하던 건강한 습관들을 버리기 쉽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로하고 운동을 빼먹고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늦은 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될 수 있다. 운동과 잠, 영양식을 버리면 우울증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방패를 버리는 셈이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줄일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대응 전략을 버리는 셈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불건전한 습관에서 일시적인 위로를 찾게 만든다. 결국 그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낳는다. 술이나 음식, 과소비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풀어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스트레스가 좋은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채택하게 만든다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과학자들은 스트레스, 특히 켈리의 경우와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몸 안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작용을 이제 막 규명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다. 조지 슬레이비시와 마이클 어윈은 UCLA의 커즌스 심리신경면역학 센터 및 정신과학 생물행동과학 학부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 안에서 우울증을 낳는 생물학적 작용을 일으키는가? 우울증에 특정한 육체적 질병들이 자주 동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초기에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슬레이비시와 어인 박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관한 450개 이상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몸은 다른 위협들에 다르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국부염증은 도움을 구하는 몸의 신호다. 피부나 조직이 상하면 그 부위로 오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병원체와 싸울 백혈구를 끌어들이는 화학물질들이 분비된다. 다시 말해 염증은 면역 체계의 작용을 돕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특히 관계적인 상실이나 거부에서 비롯한 스트레스는 적응 면역이라는 것을 촉발한다. 이는 지난 상처 부위의 염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몸 전체의 전신염증을 증가시킨다. 바로 이것이 실로 심각한 문제점이다. 만성적 전신염증은 천식, 관절염, 당뇨, 비만, 죽상경화증, 특정 암들, 알츠하이머, 그리고 물론 우울증 같은 다양한 중증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라이스 대학 교수들은 우울증에 관한 200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염증이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아가 만성염증에서 비롯한 우울증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내성이 있다. 단, 요가와 바이오 피드백, 명상, 운동은 효과가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 전문가팀은 매주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삶의 무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모든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할 필요도 없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하여 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인다. 또한 약간의 스트레스는 변화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기 변화, 다니던 회사의 파산, 사고, 질병,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결정까지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내담자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소개한다. 미루는 버릇을 버리라. 이는 쉽지 않지만 간단한 출발점이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있지만 미루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사람들도 있다. 가끔씩 미루는 사람이든 항상 미루는 사람이든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미루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더 많이 미룰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해결하기 싫어 미루어둔 문제로 인해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다. 왜 우리는 미루는 것일까? 이런 행동에 관한 전문가 조세 페라리 박사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스릴을 찾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데서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회피하는 사람들, 비판이나 실패, 심지어 성공에 대한 압박 같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소개한 켈리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라. 켈리가 20년 동안 겪은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도 있었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전 남편의 결정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언제 소송을 걸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켈리가 소송을 미룬 것은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했고 결국 그것이 마음을 먹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과중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대체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맡을지 결정하는 일이다. 물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굳어져서 책임이 주어지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나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과중한 책임을 맡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가운데 하나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시적인 해소법을 피하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과소비, 술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장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해로운 해소법이며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합법적인 약물과 불법 약물의 남용, 도박, 포르노, 외도는 잠시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스트레스, 그래서 더 큰 우울증으로 이어질 뿐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잠시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시각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장기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뿐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을지가 결정된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사용하라.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뒷마당에 해먹에 누워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도 좋고, 하룻밤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한 시간을 내어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평소 잘 가지 않은 구역을 다니다가 처음 본 커피숍에 들어가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것을 주문해보라. 집 뒷마당에서 캠핑을 해보라. 하루 시간을 내어 근처 동물원이나 미술관에서 오후를 보내라.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명소에 가보라.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영화가 끝난 뒤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없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폭식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아닌 건강한 습관을 찾으라. 내담자 중 한 명은 주방 한쪽에 미니 트램펄린을 설치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냉장고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앞에 트램펄린을 두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하는 습관을 트램펄린을 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원하지 않는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효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지를 끌어모아 노력하라. 고립에서 벗어나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진다. 모임에 가거나 누구를 초대하거나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날 마음에 여력이 없다. 하지만 서로 돕는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외로움은 우울증뿐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인지력 감소 같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종교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종교 활동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감정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인 프로젝트 호프앤비욘드의 창립자 테레즈 보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와 신앙은 행복과 건강의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타적인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신앙은 사건들의 의미를 더해준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희망이야말로 궁극적인 스트레스 킬러다. 의사들은 희망이 자기 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희망은 플라세보보다 낫다. 생각을 바꿔 감정을 지키라. 고통과 스트레스가 생각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곱씹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설상가상으로 만성 스트레스의 이런 근원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 부족함, 불행한 경험에 관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적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 목소리를 켜거나 끌 스위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물론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끌려다녀서 통제권을 되찾으려면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내적 목소리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말고 당신의 뇌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부정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막으라. 그런 메시지를 긍정적인 선포로 대체하라. 단점을 인정하되 장점을 기억하라. 묵은 상처를 더 이상 곱씹지 말고 좋은 추억 쪽으로 생각을 향하라. 생각이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면
스트레스 극복을 향해 성큼 나아간 셈이다. 이런 실험을 해보라. 오늘 밤 잠자기 전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의 질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당신의 생각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비판적이었는가. 그런 다음 건강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길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내 생각을 바꿔 감정을 바꾸고 더 큰 희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라. 몸을 건강하게 돌보라.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에 활력이 생기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운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몇 가지 육체적, 사회인구학적인 특징들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한 달을 비교했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 훨씬 적었다. 모든 종류의 운동이 정신적인 건강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이 책에서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요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삶 속에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스트레스 요인을 잘 다루는 것은 가능하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7가지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주요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 육체 활동을 하면 기분과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진아는 오후 2시 40분에 알람을 맞추지 않으면 딸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것을 까먹기 일쑤였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감정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슬픔과 무기력감에 빠져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에는 돌아와서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 잠을 자거나 거실의 창문으로 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진아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5살 비기 딸의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언제나 남편 스티브의 몫이었다. 하루는 스티브가 아내에게 인터넷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역시나 검사 결과는 임상 우울증이라는 진단이었다. 결국 부부는 더 센터에 왔고 우리는 진아가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진아의 담당 의사는 부부와 진료 자료와 검사 결과를 분석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항우울제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걷기 운동을 하면 최소한 항우울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울증의 원인들은 진아의 삶과 몸, 뇌 안에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모델을 통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진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운동이 우울증을 완화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는 데서 운동이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는 주요 우울증에 걸린 156명의 성인을 3그룹으로 무작위로 분류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항우울제 복용을 병행했다. 4개월 뒤 운동만 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만큼 좋은 차도를 보였다. 운동만 한 그룹의 우울증 재발률이 더 낮았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 또한 연구가 끝난 뒤에도 10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한 참가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재발률이 50% 이상 낮았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 교수들은 우울증과 운동의 연관성에 대한 26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했다. 25개 이상의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가벼운 육체 활동이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조지 마메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분석에서 활동의 영향이 육체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희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육체 활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해야 하고, 육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든 시작하라. 나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운동 대신 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운동하면 고된 활동이나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나는 육체적 움직임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권하기보다는 좀 더 움직이라고, 육체 활동을 늘리라고 권한다. 많은 우울증 환자가 기력과 의욕이 없어서 운동이라고 하면 질색을 한다. 내 환자 중 한 명은 도무지 운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주 점진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그 환자는 그저 운동복을 입고 헬스클럽까지 차를 몰고 가서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가 오는 것을 하루의 목표로 삼았다. 그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출발점이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루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었다. 덕분에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다는 변명의 여지는 없어졌다. 그런 변명이 떠오를 때면 그 환자는 실제로 뭔가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냥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가 오면 되니까 부담을 가질 까닭이 없었다. 그런 전략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의 여지도 없애주었다. 그런 변명이 떠오를 때마다 그 환자는 헬스클럽에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냥 아주 잠깐만 서 있다 오면 끝이었다.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이 가는가? 이 환자는 헬스클럽에 도착해서 러닝머신 위에 서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딱 10분만 뛰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10분은 몇 주 뒤에 20분이 되었고 나중에는 40분이 되어 그해 말까지 몸무게가 10kg이나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몰라보게 좋아지고 밤에 숙면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몸의 활력과 함께 자존감도 상승했다. 물론 우울증 증상이 마법처럼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력과 의욕이 상승한 덕분에 삶의 다른 측면들까지 차츰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몸을 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정한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주요했다. 천천히 시작하면 뇌가 아는 것을 몸과 의지가 따라갈 시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작고 간단한 것도 좋으니 뭐라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 30분 마법의 시간. 우울증과 싸우기 위해서 꼭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헬스클럽에서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간단한 움직임이라도 늘리면 기동성과 정신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조금만 더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저녁 식사 후에 강아지와 산책하고 하루에 30분 정도는 정원을 가꾸고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를 만나 공원을 거닐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 정신의학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연구가들은 33,90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11년간 추적하여 운동, 우울증, 불안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 결과는 앉아만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운동한 사람들보다 44%나 높다는 것이었다. 특히 1시간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 연구의 몇 가지 결론을 살펴보자. 우울증 예방에 좋은 유익들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1시간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 고강도 운동만큼 유익했다. 연구 대상 중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육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12%나 된다. 적당한 육체 활동의 유익들은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이다. 미국 암학회 CPS3의 전략 책임자 알파 파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얼마만큼이라도 활동을 하면 어떤 이유로든 조기 사망할 위험이 뚜렷하게 줄어든다. 여기서 나는 얼마만큼이란 단어가 특히 눈에 들어온다. 물론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추가적인 유익들이 있다. PAGA에 따르면 한 주의 적절한 계획은 빨리 걷기 같은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 2시간 반과 모든 주요 근육, 다리, 엉덩이, 등, 복근, 가슴, 어깨, 팔을 키워주는 근육 강화 운동 이틀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당뇨, 심장질환, 뼈와 근육 강도 등을 개선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특히 활동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너무도 중요하다. 평소에 늘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기쁨을 회복하라. 당신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확실히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즐기는 법일 것이다. 흥을 즐기려고 했다가도 당신 안에 뭔가가 재미는 남들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는 말로 흥을 깨웠을 것이다. 그래서 재미는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더 불행해지지만 않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그 심정 잘 안다. 나도 우울증으로 유머 감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로 수개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적이 있다. 마치 내 인생이란 솜사탕에서 사탕이 다 빠져나가고 푸석거리는 손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즐거움이나 즐김 같은 단어는 외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즐김이란 단어가 뭔가에서 즐거움을 얻는 과정이란 뜻이라는 것을 아는가? 얻는 과정. 이것들은 능동적인 단어들이다. 즐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저절로 생기기를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직접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논했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뭐든 즐기려고만 하면 비판을 가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라. 래프팅 모험? 온몸이 젖어서 불편하고 너무 위험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살사 댄스 수업? 너무 창피해.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너무 유치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시끄럽고 줄이 너무 길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냥 해보겠다는 과감한 결심으로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즐기려면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야 하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유머 감각과 가벼운 마음이 싹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뉴스를 끄고 코미디 영화나 시트콤을 찾아서 보거나 개그 공연장에 찾아가라. 웃게 만드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라.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리 웃을까 궁금하게 여길 정도로 틈만 나면 웃고 미소를 짓기로 결심하라. 자, 어떻게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해변에 앉아만 있을 것인가? 서핑보드를 잡고 놀 것인가?
지금까지 그레고리 얀치의 마음이 웃다였습니다. 초콜릿 좋아하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초콜릿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대요. 날씨도 좋은데 초콜릿이나 사러 나갈까요? 대신 가까운 편의점 말고 저기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 마트로 가죠. 그리고 초콜릿은 카카오가 75%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